안녕하세요. 데일리 이슈 포커스 노무아입니다. 오늘도 오늘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쉽고 빠르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헤드라인을 통해서 주요 이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최근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KDI가 경기 개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6개월 만인데요. 다만 KDI는 여전히 경기가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8월부터 이어지는 경기 부진의 완화 정도가 조금 진척됐다는 수준이라고 정리해줬는데요. 한미 무역협정의 진정과 미중 무역의 긴장 완화 등 통상 여건이 일부 개선됐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안규배 국방부 장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자주국방의 쾌거라고 평했습니다. 안 장관은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의 꿈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며 대북 대비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전략 자산이 될 것이라고 성명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공동설명 자료인 팩트시트 역시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온 국민이 힘을 모은 덕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에이펙 기간 주요국과 연쇄적인 회담이 있었던 만큼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정치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외교와 안보 영역에서만큼은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에서도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다고 또 한 번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헤드라인을 통해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영상 자료와 함께 어제의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알아보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온실가스의 감축, 최근 꾸준히 화두에 오르고 있는 사안인데요. 정부가 2035년 목표치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산업계는 부담을 우려하고 환경계에서는 더 강한 강도의 감축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50년 탄소 중립이 법제화된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지구와 국가의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만 국민 부담과 산업계 영향 등 현실적인 여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민석 총리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국제사회와 산업계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 2018년 대비 5060 감축과 5360 감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요. 이는 산업계가 요구한 48%보다 높은 수준으로 어느 안이 선택되든 50% 이상의 감축은 확정적입니다. 다만 문제는 현실입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선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전환이 불가피한데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비 부담 증가와 경쟁력 약화, 그리고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 전환을 적극 지원해 생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기후단체들은 정반대 입장입니다. 정부의 감축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인데요. 실제로 EU는 영국과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훨씬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하한선보다 모두 높은 수준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환경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정부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부담과 국제적 책임 사이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렇게 미디어 포커스 코너까지 마쳤고요. 다음은 오늘의 이슈를 빠르게 쉽게 정리해드리는 스피드 브리핑 코너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새벽 6시 50분쯤 신안군 가고도에서 약 81km 떨어진 서해 공해상에서 98톤급 중국 어선 A호가 전복됐습니다. A호에는 11명의 중국 선원들이 타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인근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다른 중국 어선이 먼저 6명을 구조했습니다. 이후 현장에 도착한 목포해경이 선원 2명을 추가로 구조했지만
이들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사망됐고 나머지 3명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AO가 전복된 곳은 서해 공해상으로 우리나라 영해와 배타적 경제구역을 모두 벗어나지만 통상 공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인접국가가 초동조치를 지원하는 만큼 목포해경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도왔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와 실종제 수색 등의 절차는 중국해경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해 강진군수가 노동청 조사를 받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지자체장 처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9월 강진군 작천면 수해복구 현장에서 굴착기 끼임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강진원 강진군수와 작천면장 등 4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유족들은 군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 만큼 군이 안전관리와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며 경찰과 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강진군이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장비와 인력을 관리 감독했다면 군수가 사업주로서 책임을 질 수 있지만 발주 형태로 단순히 주문을 한 데 그쳤다면 책임 소재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 전 현직 간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가운데 추가로 비위 사실을 제보받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국민신문고와 한국수어통역사협회를 통해 농아인협회의 문제점을 제보받는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농아인협회를 감사해 고위간부 4명의 범죄 혐의를 발견했고 이달 중으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관리하는 수능 종합상황실을 운영합니다. 병무청은 아울러 경남도 내 7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도 지구별 상황실을 설치해 전반적인 시험 운영 상황실을 총괄하고 수능 당일 비상수송 차량 지원과 시험장 주변 교통의 통제, 그리고 소음의 최소화 조치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또 관공서와 공공기관, 50인 이상 사업체에게는 출근 시간을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수능 당일 수험생은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고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이어폰, 전자담배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병무청은 허위 질환을 악용한 병역 면탈을 막기 위해 질병치료 이력을 최대 3년간 추적, 그리고 검증합니다. 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는 병역 면제를 받은 이후에도 3년 동안 질병치료의 이력을 추적해 면제 판정 후에는 치료를 중단하는 등 병역 면탈 수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병무청은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병역 이행의 실태를 분석하고 검증을 강화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제시는 오는 11일 공공배달앱 먹개비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김제시는 모바일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앱을 이용할 경우 1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소상공인에게도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1.5% 그리고 입점비, 광고비, 월 사용료 무료라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김제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식회사 먹개비와 민간 협력형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주 4.5일 근무제를 이달부터 시범 운영합니다. 주 4.5일 근무제의 핵심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해당 직원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시간씩 추가 근무하고 금요일은 오전 4시간만 근무합니다. 다만 업무 공백의 방지와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위해 운영 인원은 부서별 인원의 25%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올해 9월 22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 도색 행위를 한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체 13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한 곳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12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주택이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도심에서 출입문을 봉쇄한 채 불법 도색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등록 업체의 불법 도장 작업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과 자동차관리법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동 휠체어와 스쿠터 충전기의 41%는 모두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과 경기, 경북 세종의 지하철 역사와 공원에 설치된 충전기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충전기 11개 가운데 1개는 아예 작동하지 않았고 10개는 충전 단자나 선의 관리가 미흡한 상태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지자체의 시설의 점검과 보수를 권고하고 관계부처의 관리 감독의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스피디 브리핑 마칩니다. 다음으로는 염지연 뉴스캐스터 연결해서 신문 브리핑 시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과 함께 지난 이슈를 짚어보는 신문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선 3사 실적 순항, 옛 영광 되찾는다입니다. 국내 조선업의 핵심 축인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오션, 삼성중공업이 3분기 호실적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러브콜로 인해 최대 호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 규제 강화와 고부가 가치 선박 발주 증가가 수익성을 끌어올린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방산, 해군 협력 확대가 당분간 실적 개선 흐름을 뒷받침할 전망입니다. 지난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439억 원과 비교하면 약 3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LNG 운반선, 초대형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선종 중심 수주가 본격 매출로 반영되며 실적 회복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조선업계는 세계 선박 발주 흐름이 노후 선박 교체 차원을 넘어 친환경 전환 대응으로 이동하면서 업황 개선이 단기 사이클이 아닌 구조적 수요 확장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락선 성과지수 역시 연초 대비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7조 5,815억 원, 영업이익 1조 53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1.4%, 영업이익은 164.5% 증가했습니다. LNG선 중심 수주 잔량과 공정 효율화가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는데요. 회사는 암모니아 추진선, 자율운항 시스템 등 차세대 친환경 기술 확보로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3분기 매출 3조 234억 원, 영업이익 2,898억 원, 당기순이익 2,69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대 금융사 디지털 플랫폼 사용자 가입자가 급증세를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금융 접근성을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요 금융그룹의 디지털 금융 플랫폼들은 누적 가입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는 KB금융그룹이 3,400명에 달하는 등 주요 금융그룹이 2천만 명 이상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의 9월 말 기준 KB금융의 디지털 플랫폼 월간 활성자 이용자 수의 총합은 3,39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MAU를 공개한 4대 그룹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분야별 이용자 수의 경우 금융이 2,844만 4천 명이며 비금융 분야는 546만 8천 명으로 합계됐습니다. KB금융과 더불어 MAU 수치를 발표한 신한금융의 경우 이번 3분기에 그룹 플랫폼 MAU는 2,93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83만 명 증가한 수치로 올해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 신한금융의 주요 디지털 플랫폼인 신한솔뱅크의 MAU가 지난 2023년 말 이후 약 2년 만에 1,000만 명을 재차 돌파했습니다. 또 신한카드사 플랫폼인 신한솔페이 또한 1,000만 명을 돌파하며 건고한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MAU 대신 누적 가입자 수를 발표했는데요. 하나금융의 하나원큐 앱은 이번 3분기에 1,730만 명의 누적 가입자 수를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하나페이의 경우 이번 분기에 누적 가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의 대표 금융 플랫폼인 우리원뱅크의 가입 고객 수는 2,218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최근 3년간 약 12% 증가한 수치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0원 넘보는 환율, 은행 보험사 외환관리 리스크 관리 강화에 대한 소식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50원 선을 돌파하면서 은행과 보험사 모두 외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화 약세와 강달러에 따른 고환율 기조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어 은행은 위험 자산 조절, 보험사는 외화 자산 운용 위험도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고환율 장기화 시 은행은 외화차 임금평가액 증가로 위험 RWA가 늘어나고 보험사는 외화 표시 유가증권 위험도와 환해지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직전 주간 거래에서 1,457원 90전에 마감했습니다. 주요 6개국 대비 밋달러의 평균 가치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어 영업 현장까지 디지털화 가속됐다고 합니다. 금융산업 A화의 대전환 시대가 열렸습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산업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권에서 최근 부상하는 인공지능 기술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들은 AI 기술 기반의 경영 대전환과 영업 현장 AI 기술 도입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는데요. 또 금융 서비스 편의성을 높이며 금융산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4대 금융그룹 KB, 신한, 하나, 우리금융은 AI 기술 플랫폼을 개발하고 은행 창구 AI 행원을 도입하는 등 발빠른 혁신 서비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이 AI 기술 기반의 경영 대전환을 잇따라 발표하며 AI 기술을 경영 일선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은 이날 디지털 자산과 AI 기술을 양대축으로 한 금융 대전환을 선언했는데요. 하나금융은 이번 선언을 통해 AI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영역으로 설정하고 금융 차원의 AI 생태계를 조성해 전략적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하나금융은 2017년에 국내 금융권 첫 그룹 계열사 AI 인프라를 통합한 통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2018년에는 독자적 AI 연구 조직인 하나금융 융합기술원을 설립했습니다. 기술원은 데이터 사이언스, 자산 관리,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AI 플랫폼 등 금융 관련 AI 주요 분야를 직접 연구하고 AI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9월 미래 동반성장 프로그램 발표 당시 AI 기반 경영 시스템 대전환을 선언했는데요. 우리금융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신사업, 신상품 출시에 신속히 대응하고 내부 IT 개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마스가 날개, K조선 글로벌 공급망 중심축 복귀입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친환경 고부가 선박 수요 확대와 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 첨단 생산 기술을 결합하며 전성기 제도약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국내 환경 규제가 강화되며 연료 전환 선반 발주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국내 조선사는 고난도 선박 건조 기술과 스마트 조선소 체계를 앞세워 글로벌 조선 공급망의 핵심 축으로 복귀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의 마스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조선시장 개편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의 뉴삼성 재건 세대교체 신호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비상조직이던 삼성지원 TF를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면서 비상경영체제를 종료하고 뉴삼성 재건을 위한 책임경영체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재용 회장 체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2인자였던 정현우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는 등 세대교체에 신호탄도 쏘아올렸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재계에 따르면 사업지원실은 운영관리 중심형 조직으로 삼성전자의 사업전략 마련과 영진단 등 뉴삼성의 핵심 역할을 맡게 될 전망입니다. 일각에선 과거 삼성의 브레인 역할을 미래 전략실의 부활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삼성전자는 미래 전략실과 다른 조직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사업지원 TF가 오랜 기간 TF로 머물러 있었던 만큼 이제는 TF를 떼고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컨트롤타워 부활과는 무관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연지원실이 전략팀, 경영진단팀, 피플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됐다는 점은 이 같은 설명을 뒷받침합니다. 그룹 경영 전반을 지휘하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계열 시간 사업을 진단하고 전략을 마련하는 등 사업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현우 부회장이 물러나고 박혁구 사장이 경연지원실장으로 임명된 점은 삼성이 비상체제 종료와 함께 본격적인 세대교체에 돌입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신동빈 회장, 빼빼로 승부수 통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동빈의 메가 브랜드 승부수가 통했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빼빼로가 사상 최대 매출을 눈앞에 두고 수출도 900억 원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실적 역시 하반기 들어 회복 국면에 들어섰는데요. 경기 둔화 속에서도 내수와 수출이 동반선전했고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 영업이익이 개선됐습니다. 여기에 코코아 투입 단가 하락과 빼빼로데이 성수기 효과가 겹치면서 4분기 이후 반등세는 더 뚜렷해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3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 1,568억 원, 영업이익 6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3%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8.9% 줄었는데요. 식품업계 전반의 원가 부담과 경기 둔화 여파로 상반기 희망퇴직을 단행한 영향입니다. 다만 해당 비용은 111억 원을 제외하면 조정 영업이익은 8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롯데 웰푸드 관계자는 일회성 비용 부담으로 수익성은 일시 둔화됐지만 실제 사업 성과는 상반기보다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흐름은 4분기부터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내용을 덧붙였습니다. 신동빈 회장은 연매출 1조 원, 메가 브랜드 육성을 선언하며 첫 전략 브랜드로 빼빼로를 지목했습니다. 롯데 웰푸드는 빼빼로를 2035년까지 글로벌 탑 10, 아시아 넘버원 브랜드로 키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신 회장은 지난 7월 진행된 VCM에서 브랜드는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라며 각 사업군의 실행 속 도를 주문했습니다. 빼빼로는 올해 연간 매출은 약 2,415억 원으로 사상 최대가 예상됩니다. 전년 대비 12.2% 증가한 규모입니다. 수출도 전년보다 30% 늘어난 900억 원 수준이 전망된다고 하는데요. 수출액은 2020년까지 290억 원에서의 지난해 701억 원으로 4년 새 1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수출량은 처음으로 1억 개를 돌파했습니다. 롯데 웰푸드 관계자는 국내에서의 꾸준한 수요와 브랜드 충성도를 기반으로 빼빼로데이라는 기념일 문화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되며 성장세를 견인하고 있다며 향후 다양한 브랜드에서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포항 영덕고속도로 30.92km 완전 개통했다는 소식입니다. 경북 동해안권 교통망을 하나로 잇는 포항 영덕고속도로 개통식이 지난 7일 포항 휴게소에서 개최됐습니다. 차량 통행은 8일 오전 10시부터 전면 허용됐습니다. 9일 시에 따르면 포항 영덕고속도로는 총 연장 30.92km, 왕복 4차로로 1조 6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2016년 착공 후 9년 만에 완공됐는데요. 이 노선은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면리에서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를 잇는 동해선의 핵심 구간으로 포항 영덕 이동 시간이 기존 국도 7호선 대비 20분 이상 단축될 전망입니다. 특히 울산 포항 고속도로와 향후 추진 예정인 영일만대교가 연결되면 남북으로 잇는 핵심 교통축이 완성돼 국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최근 2차 전지, 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으로 지역 산업 구조를 다변화하고 있는 포항은 이번 고속도로 개통으로 산업 물류 관광 기능을 결합한 복합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관광 측면에서도 호미곶 해맞이 광장, 영일대 해수욕장, 영덕 블루로드 등 주요 관광지 접근성이 향상돼 동해안권 관광벨트의 시너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개통은 포항 산업경제의 새로운 경장축에 열리는 출발점이라며 포항은 영일항만, 신산업단지, 고속도로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동해안권 광역 물류 산업을 거점 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신문 브리핑 마칩니다. 네, 데일리 이슈 포커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11월 10일 있었던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고 빠르게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저희는 내일 다시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